삿포로에 거주하고 있는 한 일본인이 이것이 일본의 부끄러운 현실이다 라며 몇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한 동네 서점의 책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사한국 조선이라고 분류된 이 책장은 모두 혐한 서적으로 채워진 것이 확인됩니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부터 혐한 정서가 온전히 느껴지는데요. 2년 전까지만 해도 왼쪽 작은 책장만 차지하고 있던 혐한 서적이 2년 후인 지금 오른쪽 긴 책장까지 모두 차지하고 있다죠. 원래 이 긴 책장에는 혐중 정서를 나타내는 책들과 일본을 찬양하는 책들로 가득했는데 그것마저 모두 혐한 서적으로 교체된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혐오하는 서적이 이 정도로 인기를 끄는 것이 일본 이외에 가능하긴 할까 생각이 들며 황당할 뿐인데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아베 내각과 우익 세력이 주도해낸 결과겠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한국은 요즘 일본을 조금이라도 칭찬하면 650억 원의 벌금을 물린다 라는 가짜뉴스를 버젓이 보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있으며, 이런 가짜뉴스에 호도된 일부 네티즌들은 별 쓸데없는 것에까지 반감을 느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한 일본 네티즌이 편의점에서 촬영한 식빵과 우유인데요. 이것을 본 순간 이 네티즌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찾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이것을 보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해도 이유를 몰라 결국 트위터 주인의 코멘트를 읽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져나왔습니다. 왜 이 식빵만 한글이 병기되어 있는 것입니까? 기분 나쁘네요. 일본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닌가요? 한국에게 아첨하고 싶은 것이라도 있나요? 반일인가요? 의미를 알 수 없네요. 일부 상품에 병기된 한글로 인해 이를 판매하고 있는 일본의 편의점 브랜드인 로손이 자국민들에게 맹비난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일본 불매운동은 너무나도 합리적이어서 마치 선녀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것은 아무래도 자국 내에서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를 한국으로 돌리려고 하는 일본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해석되는데요. 그만큼 요즘 일본은 개판 5분 전의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일본은 다른 국가들의 비판을 받았지만 생각보다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라며 자화자찬하는 언론 플레이를 많이 내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죠. 일본보다 한국의 상황이 더 나쁘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왜 연예인의 판정자는 한국보다 일본이 압도적으로 많을까? 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네티즌도 생기는가 하면, 한국의 경우 증상을 느끼면 즉시 검사를 받아 격리 후 치료받는 절차를 밟게 되지만 일본은 증상을 느껴도 모든 병원에서 수용 거부당하여 결국 관짝행위라는 일러스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의료 상황은 최악이라는 의미인데요.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총력을 다해야 하는 정부에서는 무책임의 끝을 보여주고 있어 더욱 대환장 파티라고 합니다.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얼마 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자택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는 어느 정도인가? 라는 형식적인 질문을 받자 그것은 현재 파악하고 있지 않다. 다음에는 파악하도록 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당연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던진 워밍업 질문에조차 답하지 못하는 모습이 황당하기 그지없는데요. 일본의 방송 프로그램에서조차 이것을 언급하며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일본의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그들은 마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코미디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중의원 의회에서 한 의원은 아베에게 총리가 배포한 마스크를 썼다가 숨이 막혀서 일반 마스크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며 아베의 마스크 비리를 비꼬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베는 이것에 대해 나는 계속 쓰고 있는데 숨 쉬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발언은 삼가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방어하는 데에만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 나라의 수장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태도인데요. 다음의 소식을 듣게 되면 일본의 미래는 더욱 암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기 총리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는 인물이죠.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얼마 전 나빠지고 있는 일본 경기에 대해서 경기가 좋아지면 반드시 불경기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라며 괴상한 발언으로 일본 국민들을 격려하고자 했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C19 감염의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쓰레기 수거 노동자들을 위해서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나 그림을 쓰레기 봉투에 그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른바 그려서 응원하자 라는 것인데요. 최근 일본에서는 매주 금요일 모든 시민이 거리에 나와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퍼포먼스도 선보이고 있죠.
이럴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더욱 신경 쓰는 것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지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일본의 고이즈미 신지로에 대해서는 일본 네티즌들조차 이제는 정도가 지나치다며 그의 괴상한 행태를 비꼬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한 네티즌은 트위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보시라며 그의 말투를 흉내내는 계정을 만들어 일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첫 키스는 퍼스트 키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잠에서 깼습니다. 바뀌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메론빵에는 메론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그건 전혀 메론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취미입니다. 형은 저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비공개 리스트는 공개되지 않는 리스트입니다. 방이 어두울 때 저는 전기를 켭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밝아졌구나. 이 모든 트윗은 모두 수만 개에 달하는 호응을 받으며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 신지로 장관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죠. 이렇게 처참한 일본의 정치적 상황을 마주하자 일본에서는 이제 한국과 일본이 공조하여 위기를 극복해내야 한다 라는 여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요. The New Stance라는 일본의 언론에서 한 제일교포 기자는 왜 한국 정부가 일본을 도와야 하는가 라는 글을 기고했습니다.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도와야 하고 일본 국내 여론을 친한 정서로 돌리기 위해서 도와야 하고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위기라고 불리는 현 시점에서 한국의 국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죠. 한국에서는 일본에게 방역 물품 지원뿐만 아니라 의료진을 파견하여 노하우 전수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하는데요. 막상 이러한 주장을 접한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그동안 한국이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은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우선 가장 먼저 언급되는 역사적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입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원전 가동 중단을 보완할 화력발전용 천연가스 그리고 지진에 의해 파괴된 정유시설로 인해 공급이 부족해진 휘발유를 긴급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다량의 봉산을 지원 요청하기도 했죠. 이때 한국 정부에서는 인도적 차원에서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최소량만 남기고 국내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일본이 요구한 물량을 넘겨줬습니다. 또한 한국의 국민들 역시 자발적 성금에 나서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해외 지원 성금이 모였는데요. 적십자사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5위 규모의 지원을 하였으나 이후 일본은 한국의 선행이 정치적 계산이 깔린 압력이었다 왜곡하며 일본 지원 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고의로 제외하고 이를 혐한 선동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죠. 이후 독도에 대한 도발이 더욱 강력해진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진단키트 업계에서는 일본은 수출 대상국에서 가장 마지막이다 라고 발표하며 김칫국을 마시고 있는 일본에게 응수했는데요. 이런 소식을 접한 일본은 얼굴을 붉히며 한국의 키트는 80% 가까이 불량률을 보인다고 한다. 일본이 한국 키트에 대한 성능 검사를 한다고 하니까 일본에게 지원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꾸고 있네. 역시 성능에 자신이 없는 거구나. 누가 이런 쓰레기를 돈 주고 사겠냐 라며 열폭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의 산케이에서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하여 일본은 2자릿수에 달하는 보복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라며 갑자기 작년의 사건을 들추는 기사를 내기도 했는데요. 한국인에게 일본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겠다든지 한국을 국제재판에 제소하겠다든지 한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상향시키겠다든지 하는 여러가지 보복 카드를 제시하고 있죠. 게다가 일본 네티즌들은 이것에 한술 더 떠서 한국이 일본에게 의료 지원으로 갑질하는 것은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줄 것을 강요하기 위함이다. 일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한국과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분노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팩트체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은 대외 순자산의 규모가 2019년 기준 3,700조 원입니다. 28년째 세계 1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일본의 엔화는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는 아니지만 달러와도 비슷한 위력을 가지는 무역통화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이러한 자국통화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1997년 한국에게 IMF 사태를 겪게 하는 결정타를 먹였었는데요. 당시 아시아 권역에서 대대적인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일본은 그 어떤 나라보다도 빠르게 한국으로부터 자국의 외화를 모두 회수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영향력을 지닌 일본의 엔화가 한국에서 회수되자 이것에 두려움을 느낀 수많은 국가들 역시 한국으로부터 자금을 회수하면서 한국에 외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을 본다면 한국에게 있어 외환 보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엔화의 중요성 역시 충분히 알 수 있죠. 때문에 솔직히 말한다면 일본과 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게 된다면 한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저 정도로 엔화를 자신들만의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할 정도로 일본과의 통화스와프가 절실한 것은 또 아닌데요. 한국은 IMF 사태를 겪은 이후 외환 보유에 대해 병적일 정도로 트라우마가 생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외환 보유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로 현재 한국은 4,047억 달러로 세계 8위 수준의 외환 보유고를 자랑하고 있죠. 게다가 한국은 이미 캐나다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상태인데요. 흔히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했다고 하죠. 금액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서로의 통화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캐나다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기축 통화국과 무제한, 무기한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상 미국과 무제한 통화 스와프를 맺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미국과도 이미 6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기도 하고요. 결국 한국은 일본과 통화 스와프를 맺으면 좋긴 하지만 이미 일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다져놨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앵무새처럼 외칠 정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지어 일본은 항상 한국에게서 뭔가를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통화 스와프를 요구할 필요가 더욱 없는데요. 1997년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차관을 회수함으로써 한국의 외환위기가 들이닥치기 일보 직전이었던 당시 한국의 임창열 부총리는 일본에 방문하여 차관 회수를 제고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때 한국에게 독도 영유권을 일본에게 넘긴다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답했는데요. 이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던 한국에서는 결국 외환위기에 직격탄을 맞게 됐죠. 심지어 일본에서는 1998년 한창 외환위기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한국의 국력이 극도로 약해져 있다고 판단하여 기존에 이미 합의 체결에 다다랐던 한일어업협정까지 파기 통보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어부들은 한국 영해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일본 쪽에 가까운 공해에 진입하면 일본에게 납포되어 포승줄에 묶여 폭행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요. 이후에도 일본에서는 한국 어민이 대마도나 오키나와 해역 주변으로 넘어온다면 그들에게 총을 발포할 수 있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는 독도는 현재 국제법상으로 섬으로 인정되지 않는데 독도 주변 해역을 한국의 어업해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해당 구역은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맞다. 라며 독도 주변 해역을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자는 압박을 가했습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당시 안 그래도 IMF 때문에 경제적 빈곤을 겪고 있는데 1년에 가까운 일본의 행포로 인해 어업조차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결국 한국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1998년 11월 독도 인근 해역을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으로 지정하는 신한일 어업협정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 이르러 독도의 인근 해역은 한국과 일본의 중간 수역이다. 이것은 한국도 역시 독도가 자신의 땅이 아님을 과거에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며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드는데 적극 활용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죠. 이렇게 과거의 일본은 한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국의 치명적인 약점까지 공략해가며 지독하게 우리의 고혈을 빨아먹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르러서 한국의 국력이 강성해지자 일본은 온갖 거짓 정보를 양산하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한국에게서 단물을 뽑아가려 하고 있는데요. 막상 한국의 이번 위기가 급속도로 확산될 초기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지원 여론이 생기기는커녕 한국은 이제 멸망할 것이라며 비웃는 태도만 보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생기고 있는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한국은 과거의 배신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에게 또다시 뒤통수를 맞는 일이 없길 바라며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긴 베델.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대한매일신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대한매일신보는 당시 발간되던 신문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했던 신문이었습니다. 매일 민족 정신을 일깨우는 글이 실리는가 하면 의병의 항쟁을 자세히 보도했고
대한제국의 벼슬아치들이 저지른 비리나 일본인들의 횡포를 고발하는 기사도 실었습니다. 또한 나라의 빚을 갚자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나자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운동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이를 만든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을 사랑하다 산화한 외국인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이전 시간에 윌리엄 해밀턴 대위와 그의 가족에 대한 영상이 많은 구독자님들에게 감동을 준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보다가 눈물이 난다는 분도 계셨고, 이런 분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슈 트래커 팀에서는 이런 한국을 위해 힘쓰셨던 분들을 계속적으로 찾아서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으로서 한국을 사랑함을 넘어 자기 자신을 한국에 헌신하다 떠나신 대한매일신보의 창시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그 이름, 국사 교과서에 나오는 그분, 바로 어니스트 베델입니다. 그분의 일생 함께 보시죠.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민족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긴 베델은 1872년 11월 3일 영국 항구도시 브리스톨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델은 아버지 토마스 행콕과 어머니 제인 홀름의 4남매 중 장남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중류 이상의 삶을 살던 베델의 아버지는 1886년 일본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소규모 무역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베델은 브리스톨의 명문 머천트 벤처러스 스쿨을 졸업한 후 아버지가 계신 1888년에 17살의 나이로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베델의 형제 3명은 새로운 무역상을 설립해서 아버지 토마스 행콕의 영업을 이어받았고, 이 무역상은 일본인들이 선호하는 영국 물품을 일본으로 들여오고 일본의 골동품 등을 영국에 수출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후 그는 영국에 한번 다녀왔는데 그때 메리모드 게일이라는 여성을 만나 이듬해 일본의 고베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처음 시작은 일본이었던 것이죠. 베델은 1888년부터 1904년까지 15년간 서양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던 고베에 살았습니다. 1904년은 러일 전쟁이 발발했는데 영국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각 나라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전황을 취재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몰려왔습니다. 그 또한 사업을 뒤로하고 1904년 32살의 나이로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별통신원이 되어 한국 땅을 밟습니다. 베델은 서방 여러 신문에 본사에서 파견된 쟁쟁한 특파원들과 함께 취재 경쟁을 벌였고 특종을 잡게 됩니다. 그 특종은 4월 16일자 제5면 톱기사로 실린 한국 황궁의 화재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그는 화재의 원인이 일본군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경운궁에서 난 불로 인해 대한제국 시기에 기밀 문서 및 주요 사료들이 소멸이 되어 후대의 연구가들에게 피눈물이 날 정도로 아쉬움을 주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에 분노하여 본인의 생각대로 기사를 쓴 베델은 일본의 우회적 기사를 강요하는 회사 방침에 위배되어 해고마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그해 1906년 7월 후일 신민회의 일원이 되는 양기탁과 함께 영문판의 4페이지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와 번역판인 2페이지의 대한매일신보 형식으로 총 6페이지의 신문을 매일 발행하는 형태로 새로운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이듬해에는 한글 전용 신문을 새로 창간 확대하면서 한국, 영국, 일본 세 나라의 외교관계에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신문이기에 일본이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었죠. 베델이 창간한 신문은 대외적으로는 일본의 한국 침략 정책과 이에 맞선 한국민의 저항을 알림으로써 국제 여론이 일본에 불리하도록 유도했으며, 대내적으로는 북한 문판과 한글판 신문의 항일 논조로 한국 내에서 항일 민족 운동을 크게 고취했습니다. 1904년에 시작된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침략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을 강제로 체결하면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거물 정치인인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 부임하여 한국 내정에 직접 관여하고 있었죠. 당시 대한제국은 독립국가였지만 실상은 일본 통치를 받는 처지였으며 주한 일본 헌병대는 모든 신문을 발행 이전에 검열하여 반일 언론을 억압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델은 영국인이었기에 사전 검열을 받지 않아 반일 기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각지에서 일어나는 항일 의병의 활동을 보도하면서 고무하고 격려하였고, 한국인들은 베델 신문을 열광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항일 운동의 본거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항일, 비밀결사, 신민회의 본부이자 국제보상운동, 의연금을 거두는 총합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베델은 침략의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베델을 한국에서 추방하거나 베델이 발행하는 신문을 폐간시켜야 한다고 영국에 강력하고도 끈질기게 요구하였습니다. 대한제국이 을사늑약 후 다시 회생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907년 2월 대구에서 발단된 주권수호 운동인 국채보상운동이었는데요. 대한제국이 일본으로부터 끌어왔던 차관 총액은 당시 돈으로 1300만 원에 달했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1조 원이 넘는 돈입니다. 대한제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도입한 차관은 사실상 통감부가 식민 지배사업을 수행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통분을 금치 못한 대구의 광문사 사장 김광재와 부사장 서상도는 대한매일신보에 백성이 나라빚을 갚아주자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두 사람의 기고문은 조선인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고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었던 베델과 양기탁을 주축으로 전국 각지에서 국채를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채보상운동을 만들고 기획했던 최초의 인물이 바로 베델인 것입니다.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게 되자 위기감을 느낀 일본은 이를 와해시키기 위해 운동의 핵심인 베델과 양기탁을 정말 말도 안 되는 국채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깁니다. 2년간의 재판으로 이들의 혐의는 무죄로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국채보상운동은 와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채보상운동이 실패한 지 2년 후인 1910년 8월 29일 기존의 관습을 타파하고 강력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였던 대한제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친일신문과 일본 언론들은 양기탁과 베델이 의연금을 횡령했다는 기사들을 무차별적으로 썼습니다. 그러한 얼토당토 않은 기사들이 일본의 사주에 의해 번역되어 세계 각국의 언론이 앞다투어 다뤘습니다. 베델은 재판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무거운 부담을 느꼈을 뿐 아니라 그의 명예도 크게 손상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그의 외롭고 힘없는 싸움에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일본은 그에게 큰 부를 주겠다고 회유하고 유혹했지만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념이 향한 곳은 오로지 한국과 한국인이었습니다. 너무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지 못해 너무나 죄송합니다. 베델은 1909년 5월 1일 37살의 젊은 나이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의학적인 사인은 심장 확장이었으나 그가 받은 스트레스로 건강을 크게 해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베델의 죽음에 대해 그 당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애도하였습니다. 베델은 우리 한국인들이 슬퍼하는 가운데 서울 한강변의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묘지에 묻혔습니다. 그렇게 베델은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으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잊지 않고 한국은 다시 찾기 시작합니다. 시간은 흘러 1968년 7월 15일 영국의 더 타임스 16면에 조그마한 안내 광고 하나가 실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1905년 서울에서 신문을 창간한 어니스트 토머스 베델이라는 분께 훈장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고자는 런던의 한국 대사관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 광고글은 확대경을 대지 않으면 글자를 읽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다들 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일이 일어납니다. 더 타임스가 이 광고를 근거로 이틀 후 한국이 한 영국인에게 감사를 표하려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쓴 것입니다. 이 기사로 인해 드디어 후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베델의 며느리인 도러시 메리 베델 여사가 딸 수전 제인과 아들 토머스 오원을 데리고 한국 대사관을 찾은 것입니다. 베델 사후 반세기가 넘어 그의 가족과 한국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베델의 부인 메리 모드 게일은 남편 사망 뒤 아들 허버트 오원, 친키 베델을 데리고 결혼 전에 살았던 영국 런던으로 돌아갔습니다. 베델이 일본에서 사업을 하며 모은 재산 대부분을 대한매일신보 발간에 쏟아부어 영국에서의 삶은 영국 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해 살아갈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공공했습니다. 영국의 이웃들은 자신과 가족을 희생해가며 아무 이해관계도 없던 한국을 도운 베델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메리 여사는 그런 남편을 자랑스러워하며 홀로 아이들을 키웠다고 말했습니다. 이분들도 정말 대단한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법정에 스스로를 변호하는 벽안의 외국인이 있습니다. 조선에서 일본이 말하는 나의 죄를 공표합니다. 하나,
일본이 야밤에 경운궁에 불을 질러놓고 부인하여 제가 세계 일본의 죄를 알린 죄. 둘, 을사늑약은 군사적 협박에 의해 강제 체결된 불법이란 사실을 세계에 알린 죄. 셋, 일본의 추천으로 고문역으로 조선해온 미국인 스티븐슨을 저격 암살한 장인환과 전명훈을 의로운 의사로 훌륭하다고 신문에 기재한 죄. 넷, 조선에 의병들이 일어나 일본에 대항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린 죄. 어니스트 토마스 베델. 당신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